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9일 날 장차관 인사가 발표될 거다. 이런 예상들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데요. 이동관 특보, 지금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죠. MB정부 때 KBS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문건을 경향신문이 폭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야기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게 29일쯤이면은 장관급 인사 그리고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 이제 동시 단행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장관급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부 지금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체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창양 장관인데요. 이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많고 산자부 장관에는 박문규 현직 국무조정실장이 옮겨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석이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으로 거론됐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급 인사와 함께 장관급 인사는 이제 2명 정도 거론되는 데 비해서 차관급 인사는 상당수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9개 정부 부처 중에서 절반 정도 차관을 교체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뭐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까지 굉장히 좀 많은 자리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오늘 제가 이 차관급 인사로 예상된다라는 인물들의 지라시를 3건 받았거든요. 네. 조금씩 버전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이제 다르게 거론되는 분들이 자가발전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믿으면 안 되고요. 다만,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이제 지라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대부분 외교부 차관 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비서관으로 있는 분들이 이름을 올렸더라. 라는 정도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대체적으로 예상한 바에 며칠 전이 뭡니까? 사실은 이제 차관급 인사를 대폭할 것이다라는 거에 기본적인 어떤 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관으로 가서 부처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고 아마 뭐 친구가 많으셔서 그런지 지라시를 여러 버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러나 그런 보도가 이어졌던 걸 봤을 때 사람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방향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맞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지난 대선 때 늘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 낙하산. 아니 뭐 낙하산도 그렇고 책임 총리를 한다, 책임 장관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이 다 틀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중간에서 조율만 하고 뭐 이런 게 좋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장관이 있는데 차관을 다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을 보내서 사실상 직거래를 하면 대통령실이 그 책임 장관제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반적인 어떤 국정의 흐름이 이 수능 뭐 이 킬러 문항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여당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와 쫓아가는 그런 식의 지금 국정 운영이 아니냐. 안 그래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된다는 거여서 이게 애초에 약속한 바도 아니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 차관이 그 소위 그 최고 권력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관이 정부 부처를 장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거기는 부부장 정치라고 하거든요. 장관이 부장이고요. 부부장, 그러니까 장관은 원로급을 세워둬요. 그다음에 부부장의 젊은 40대, 50대 부부장을 쭉 세우고 국무위원장, 국방위원장과 부부장이 직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원로급의 방패막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는 차관들. 그리고 뭐 이제 북한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같은 경우도 MB 정부 때 소위 이제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차관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보다도 오히려 이제 실세 차관이 더 전횡을 이제 휘두르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장차관 인사 대상자들을 두고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인사 검증을 했다.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집중 조사를 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이제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는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혹은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구두로 질의를 했고, 이후에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자신감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적인 검증이 됐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구두로 질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다음에 민사상의, 형사상의, 행정상의 이제 소송을 전수조사하려면 판결문을 봐야 되는데, 예, 뭐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충돌해서 법원 측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당사자한테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두로 질의했다면서 그런 일이 있는지. 네? 그럼 아닙니다. 그러면 아 그러셨어요? 판결문은요? 아 그건 뭐 제가 제공할 의무는 없네요. 법원에 알아보시죠.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됩니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확인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뭘 확인했다는 네. 겁니까? 그 확인을 한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국민들도 이제 확인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동관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관련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라는 거를 이동관 특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고, 대통령실은 이번 사례가 과거 이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국민들은 차이가 있다고 보죠. 더 심하다 이렇게.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대통령실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왜 정순신 변호사는 안 되는데 이동관 수석은 되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해서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이 사태가 뭐 학교 차원에서 종결되는 과정에서 막 소송을 하고 이래가지고 질질 끌고 이런 모습이 없었고, 또 피해자와 이런 단 한 명의 피해자와도 뭔가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면 아마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탄생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대통령실은 보는 건데 아니다. 이 국민들은 학교 폭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동관 당시 이 정권 실세였던 홍보석이 이거를 은폐 혹은 뭐 마사지 하는데 관여했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보지만 이런 요니를 보면은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게 더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유사함을 느껴요. 검사들이 유죄 무죄, 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죄인이에요. 또는 압수수색을 하면 죄인이고 영장이 나오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그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여러 사건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니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기소가 안 된 거죠. 말을 하자면.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는 학폭위가 열렸어요. 기소가 그렇죠.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름 유죄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조차 안 되고 합의했으니까 이건 죄가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아들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이 얘기가 벌써 대통령실에서 나온 지 벌써 3, 4주 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돌파를 하겠다는 의미일 거고요. 기소 불기소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제 과거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대한 태도를 평가할 때 네. 일본에 대해서 시원하게 불기소하기로 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학폭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차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KBS 인사에 개입했다. 홍보수석실 앞으로 국정원이 문건 작성해서 보고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문건이냐 하면 2017년에서 18년에 걸쳐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등등에 이제 개입했다는 이 의혹 때문에, 혐의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았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이제 공판 기록이라든지 증거 기록이라든지 진술 조서 등등을 포함한 증거 문건들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0년 6월 3일에 작성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이 작성하면 매우 안 될 것 같은 제목으로 돼 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문건을 이제 작성 요청을 하고 문서 맨 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박스로 딱 표시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수석실에서 5월 28일에 요청하고 일주일 뒤에 국정원에서 문건 작성을 해서 보고한 셈이고요. 배포 대상에 홍보수석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 홍보수석은 지금의 이제 이동관 특보입니다. 이 문건을 작성했었던 국정원 직원도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할 때 BH 홍보수석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이 보고서 작성을 국정원에 지시하고 지휘부에서 나한테 작성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이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이게 인사들을 이제 색출할 인사들을 선별을 했는데 1번 좌편향 인사, 2번 무능 무소신 인사, 3번 비리 연루 인사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기가 찬 내용들이 있는데 좌편향 간부 화살표에서 반드시 퇴출,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라고 적어놨습니다. 북한 문건을 보는 듯한 굉장히 좀 단호한 표현이 써 있는데 정현주 전 KBS 사장 추종 인물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도 했고 무관용 원칙 고수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정원 문건의 좌편향 인사로 적시된 KBS 간부들 중에서는 일부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당했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었던 취재 파일 4321의 부장 모 씨, 그리고 이제 추적 60분의 책임 PD CC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사 조치를 당했다라는 거고요. 이동관 특보실에 이 문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가 질의를 했는데 문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특보는 과거부터 해당 문건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아무 지시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국정원이 뭐 자원봉사 조직도 아니고 안 시킨 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원래 국정원 업무도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이게 그렇죠. 국정원이 하는 일입니까? 공영방송 내에 누가 좌편향인지를 가려내서 이 사람은 배제하자. 국정원이 이런 일 왜 하겠습니까? 이게 뭐 이동관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당시 수석이 보고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밑에 누군가는 보고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이 이러한 일을 왜 했느냐, 이게 이 당시 정권의 방송을 대하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독 보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 비슷한 얘기 이전에도 이러저렇게 보도도 되고 나오고 했어요. 국정원이 방송사 내부에 이제 자기들하고 이제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인사들하고 이 방송을 어떻게 장악을 하고 어떻게 이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바꿀 건지를 논의해서 실행했다. 이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가져갈 법한데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원하는 대로 방송이 움직였느냐? 어느 정도는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정권의 불편한 보도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뭐 한두 건씩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도 그렇고 뭐 KBS도 그렇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확실한 주인이 없는 어떤 시스템 하에서는 경향적으로 이 언론이 이 권력과 불편한 관계를 또 가져가는 일들이 늘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정권에서 이동관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될 경우에 요 수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이 방송사를 뒤흔들었던 그 수준에서 과연 만족할까? 저는 이게 훨씬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국정원 문건이 맞나? 국정원 문건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부분 정보공개 청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거든요. 그럼 문건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아무 요청도 안 받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그냥 심심해서 써봤나. 그것도 심지어는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하는 박스까지 달아서 심심해서 써봤느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동관 특보는 해당 문건을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요청했고 보고는 그럼 누군가 홍보수석실 중간에 홍보수석 모르게 잘라먹었네요. 그렇죠? 보고를 잘라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고에 나와 있는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인사조치가 실행이 됐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럼 이 보고를 받고 KBS 쪽에 얘기를 해서 인사조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홍보수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우 무능력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쓰면 안 되시죠. 보고도 제대로 못 받는 조직의 수장이 어떻게 조직을 관할을 하겠어요.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면직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통위 직원들이 불구속 수사되거나 구속 수사되거나 기소되거나 해서 방통위 직원들 관리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홍보수석께서 이 문건을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이런 문건이 생산되고 홍보수석실로 왔다가 실행이 됐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지휘 책임은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어떻게 질 거냐. 궁금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문건이 포함된 재판이 2017년에서 18년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수사를 총괄하고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훈 검사 등등입니다. 근데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진행이 됐는데 문건이 나오고 증언이 나온 홍보수석실에 대해서는 MB정부 홍보수석실에 대해서는 특히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 뭐 그런 논리적 가능성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하고 29일 날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담이냐 과학이냐 이 논쟁이 갑자기 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대통령실에서 괴담은 과학에 의해서 과학이 승리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천일염 괴담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이제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더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오염수 방류를 보류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한일 정부 간에 자체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자. 이런 요구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방류를 6개월 보류한 뒤에 한일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논의해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인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괴담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연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천일염 품귀 현상이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의 주장인데요. 이게 과학적 근거 없이 민주당이 공포를 조장한 데에 성공해서 그 결과물로 지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일염 괴담에 앞서서 사드 괴담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사드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사드 문제하고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엮어서 공세를 취하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때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국익을 얻는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던 건데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뭐냐?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윤재욱 원내대표는 두 사안이 다 민주당이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선전선동을 해오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슈가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건 일치하지만 국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로 이제 들리는 거고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일 1 브리핑 하루에 하나씩 브리핑을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1일 브리핑이죠. 하루에 하나씩이 아니라 1일 브리핑 하고 있는데 오늘도 브리핑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이제 시찰 단장으로 다녀왔던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1일 브리핑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일본의 이제 다핵종 제거 시절 알프스 가동 시점부터 최근까지 그 입구와 출입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들의 방사성 핵종들의 농도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적 있는 핵종이 6개가 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그 위험 물질로 분류가 되는 스트론튬 90이라든지 세슘 137 같은 물질들이 이제 핵종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핵종들이 검출된 게 대부분 2019년도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기자들은 질문을 하죠. 그럼 그 이유는? 2019년 이후에는 그러면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아직 데이터가 없다는 거네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로 이제 들리는 부분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김민아, 임경빈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19년 이후에 알프스가 개선됐는지 또는 알프스에서 어떤 처리 결과 내지는 뭐 고장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혹은 라고 아직 해석 중이다. 아직 해석 중이다. 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추정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첫째로 자꾸 괴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괴담이라고 하면 명색이 괴담이라고 할 때는 좀 귀신도 좀 나오고 좀 무서워야 되는데. 그렇죠. 좀 오싹하고 이제 여름에 네, 이런 남양 특집 이런 게 괴담이지. 이런저런 부분은 불안한 것 같으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부분에서 모자란 것 같으니 좀 더 완벽한 대안을 추구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한 번 더 일본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괴담일까요? 그런 얘기는 괴담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정상적인 과학의 과정입니다. 과학이라는 게 계속 의심하고 그 의심되는 바를 또 확인하고 그 확인된 바를 가지고 또 업데이트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될 게 있는지 찾아보고 뭐 이런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얘기하는 건 과학이고 우리의 사실 근거가 약간 부족한 믿음은 과학이고. 그렇죠. 과학이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떤 설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드 그다음에 뭐 이전에 미국산 소고기 그다음에 무슨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면 다 각각의 주제를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말고 과학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알프스와 관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예를 들면 일본 언론도 지적을 하고 우리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태도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비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결과적으로 이 얘기 다 들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괜찮은 거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별로 우려할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한가득 해놓고 결과적으로 안전한 겁니까? 물어보면 그거 확인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한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당도 이 전문가들 불러놓고 막 토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문가들 저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토론하는데 다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과연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군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밖에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안전하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거고 그걸 알면서 자꾸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뒤집어 말하면 그게 오히려 괴담 아닙니까? 과학 괴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학계담. 그 과학은 겸손한 거다. 항상 가능성 100%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안전하다고 믿고 썼던 것들이 나중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라고 해서 방호복 입고 걷어가던 게 성면입니다. 성면. 작년에 슬레이트. 고기 구워 먹었대요. 옛날에는. 예전에 저도 고기 구워 먹었어요. 슬레이트에다가 꼬불꼬불하니까 근데 이제 기름 잘 빠진다. 그렇죠. 거기에 고기 구워 먹은 사람들이 다 암이 발병했느냐? 그렇진 않지만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그거 방호복 입고 가서 걷어내요. 학교에 있는 거 다 떼내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저 20대 때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가장 미지던 야만의 시대였어요. 네, 야만의 시대. 그게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실 가장 미지던 시절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이제 마리 큐리의 네. 경우 네. 라듐의 발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피폭대에서 그걸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항상 완벽하지 않다. 피폭돼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넣고 다니다가. 자, 검찰 출신들 다시 또 논란의 자리에 또 두 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제 각 기관 추가 인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좀 눈에 띄는데 오늘 발표된 정부 법무공단의 이제 이사장 신임으로 이제 조희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주로 국가 소송을 대리해서 처리하는 일종의 이제 국가를 위한 로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을 법무공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2020년에 징계받았던 거를 이제 취소해달라 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해촉하고 정부 법무공단 소속의 젊은 변호사들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고의로 소송을 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캠프 출신이었던 조 변호사를 다시 이제 이사장으로 임명한 거, 이게 소송이 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비판적인 시선들이 좀 있고요. 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분 국회에서 있었던 대단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대공수사권 이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전하는 게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 사안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주장을 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뭐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민주당이 듣겠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간첩이라고 확신을 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사 출신들을 여러 군데 앉히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검사 출신이 가는 게 맞는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런 자리에 정말 적재적소에 검사 출신이 갔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을 마음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어나는 부작용이 벌써 이제 전조들이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뭔가 기관이 원래 성격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화 되는 측면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검사 출신이 가는 거 아닙니까? 김홍일 검사죠. 그렇죠. 예. 가게 되면 국민권익위가 할 일이 국민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고 뭔가 권리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이나 이런 걸 구제해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도 보면은 수사기관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네. 감찰 쪽에 집중하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냐라는 의심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흐름이 극우화입니다. 이 검사 출신들이 가서 이 자리를 극우화시켜버려요. 그게 지금 나오는 게 문재인 간첩론 이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 몇 %나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경찰 제도의 발전에 뭐 개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뭘 보고 인사를 한 거냐? 검사 출신이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냐?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첩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서운 말씀 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불안해집니다. 네. 박인환 위원장에게 어떻게- 묻고 싶다. 이 논리대로면 2대째 간첩 출신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죠.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